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빅 이벤트에 따른 시장의 영향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최근에 양적 완화라는 단어와 그 뒤에 숨어서 등장하는 화폐 전쟁, 환율 전쟁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속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벤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선택했습니다. 한간에는 그 우스갯소리로 동영상도 패러디 동영상이 떠돌아다니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돈을 창가에서 막 뿌리는 걸 두고 벤버냉키 연준 의장의 유아 시절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게임 체인저가 과연 될 수 있는지 시장의 흐름을 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실물 경제적으로? 글쎄요, 겉으로는 이제 버냉키가 돈을 풀 때 어떤 식으로든 이 자산 가격을 올려놓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미 그 미국의 자산 가격은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의 S&P 500 같은 경우도 PER이 15배에 육박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얼마나 모기지를 사봤자 이 모기지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역부족이다. 그럼 사실 이 버냉키도 사실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 회복을 이끌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분이 사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를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환율 전쟁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든지 돈을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소득 수준 대비 물가가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를 절상시켜 놓겠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좀 이제는 소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이죠.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강요로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중국 이야기부터 들여다보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도 이 풀린 돈이 중국으로 덜 이동되거나 위안화 절상이 더뎌지면 최근에는 위안화가 조금 절상이 됐군요. 6.39에서 30 위안으로 절상이 됐는데 자, 만약에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이게 문제가 꼬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빠른 속도의 위안화 절상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곡물이라든가 이제 이 유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그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하겠죠. 그러면 사실 이 중국의 수입 물가는 정말 치솟겠죠. 그렇다면 위안화 절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기업들이 거기 가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태를 해결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기대되는 거는 미국이 대선 후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을 좀 이제 끌어올리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자재 관련주를 지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때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튈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위안화 절상과 함께 원화 절상도 되겠죠. 그러면 수출주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업재나 소재는 관심권에서 밖에 벗어나 있죠. 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주로 그들 종목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는 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결국 이제 희망이 있는,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 그런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장세가 길게 봐도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타겟 화살 칼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시아로 오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자, 결국에 이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때문에 시끄럽긴 합니다만 일본 정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BOJ가 양적 완화를 좀 서둘러서 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엔고를 저지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 하루 반짝하고 다시 엔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통화 절상 압력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본은 디플레 우려가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가 없는 나라니까 얼마든지 돈은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정부가 엔화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엔화에 투자하는 건 딱 한 가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디플레가 생길 것 같다. 그럼 무조건 엔화를 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어차피 제로금리니까 디플레가 생기는 것만큼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인플레가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를 팔고 도망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디플레 우려가 있고요. 특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엔화 절상 이 추세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이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철광석이나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호주 달러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호주는 건강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간주가 되면서 그 달러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엔화가 지금 사실 이런 상태에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강한 소비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유로 사태가 해결이 돼서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희석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야 되는데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완전히 엔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을 괴롭힐 것이다. 이런 고민에서 약간 좀 자유로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미국의 이 QE3라고 하는 양적 완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 선택을 했고 아시아도 일본이 지금 양적 완화를 선택했는데요. 이 양적 완화가 미국 내에서는 어떤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없을까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미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게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중국으로 안 와도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잘 해보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이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물가 연동체, 그러니까 팁스 스프레드에서 이제 스트레이트 본드 일들을 뺀 그걸 보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2.73%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미 인플레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QE1, QE2 그때는 이제 미국 내 실업률이 좀 상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건비 상승 압력이 매우 낮았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때는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 상승 인플레이션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그 원자재 상승 인플레이션은 인건비 상승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덜하거든요. 약하고 또 중국에서 생산성 개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덜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돈이 나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안에 고여 있고 또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의 인건비가 이미 너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 압력 때문에 아마 그 양적 완화라는 게 번외 기간 무제한하겠다고 그랬지만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도 사실 지금 뭐 재정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직접 자극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비로 직접 보조금을 줘서 자극이 되면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아주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어떤 재정 지출을 통한 소비 진작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세계의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탄력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했지만 조건부라는 것이 전제됐고요. 또 심리적인 요인, 안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실물 쪽보다는 선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군요. 자, 국내의 이 원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요즘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증권사도 채권을 많이 이 자금들이 몰리고 있고 얼마 전에 30년짜리 채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채권 시장 쪽에 머물러 있는 그 수요자들에게는 채권 시장 쪽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채권 쪽에 좀 빠져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은 채권이 아직도 좋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했지만 그 자금이 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갈 만큼 그렇게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채권 시장 안에서 선진국에서 신흥국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채권 가격은 좀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용평가 기관들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네. 더 이제 그런 거에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그 신용평가 기관들은 뒷북을 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금 신용이 좋아진 것은 지난 4년 동안 중국이 아주 무분별하게 이 경기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장치 산업이니까 그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크니까 그 레버리지가 큰 것만큼 수혜를 다 본 거예요. 그 돈이 이제 막 쌓였겠죠. 근데 이제는 경기가 만약에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은 그 레버리지만큼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이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그런 대기업들도 막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높은 금리에도 채권을 발행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채권 가격도 한 번은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글쎄요, 그 좀 좋은 조건에,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은 사실 그렇게 희망이 별로 안 보이니까 오히려 채권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사실 뭐 보험업종에 좀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한국만큼 이자율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한국의 장기채가 품귀 현상이라는 거죠. 외국인도 사고 보험사도 사야 되는데 다 사버리니까 네. 물건은 없고, 그러니까 보험사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금리에라도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이 많아지면 결국 보험사들은 그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힘든데 연말 정도 되면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보험주를 연말은 좀 좋게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이 주변에 돈 굴릴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뭐 개인 투자자, 물론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좀 자산가들이 돼 있고, 보험사들도 요즘 뭐 돈이 잉여로 많이 남다고 하던데 좋은 상품들이 별로 없군요. 자, 이렇게 뭐든지 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엉켜 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이런 형태인데, 구매 형태가 좀 바뀌면서 우리가 좀 뭐 솟아날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수는 이미 뭐 김학상무 말씀대로 사실 큰 매력이 없다면은 종목 쪽이라면 어느 쪽을 좀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소비가 위축이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구매 행태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또 종목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도 이제 그 사치에서 내피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트레이딩 다운, 그러니까 싼 것을 찾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 같은 이 고급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싼 제품들, 그러니까 로우엔드 이제 제품들을 많이 사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들도 그런 걸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업체들을 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이제 각국 정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서, 재정도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으니까 결국 약가 인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제약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원료 의약품 많이 살려 그래요. 네. 전문 용어로 API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2015년부터 2017년 그 사이에는 그 이제 블록버스터들, 그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그 특허가 다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제약의 이 원료를 살려는 그런 아주 대규모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인적 자원이 이런 어떤 그 한국의 어떤 청년 실업 때문에 좀 아주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바일 게임 같은 거는 깊이보다는 이제 그 아주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는 지원자들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어떤 오디션 같은 거 한번 하면 그걸 준비하려면 7, 8년 정도는 버텨야 되는데 네. 시덥 상태에서 그걸 해준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풍부한 양질의 그런 어떤 지원자들이 엔터테인먼트도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그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굵직한 뭐 대규모의 장치 산업 쪽보다는 조금 가볍고 소프트한 그 틈새 업종, 뭐 제약도 지금 얘기해 주셨고,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도 틈새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큰 그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쭉 좁혀가지고 깔때기처럼 결과를 잘 지어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글로벌 이야기부터 좁게는 우리 실생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섹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